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정동적 플랫폼 도시주의라는 연구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 고민경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는요, 제가 작년 12월 도시지리 학회지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따른 도시 경험이라는 논문으로 사실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소개이자 정동과 관련된 그 도시 연구를 앞으로 제가 더 해보고 싶은 마음, 욕심이 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었던 배경, 가지고 있었던 연구 질문들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연구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동이라는 제가 새로 그 철학적 연구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실제 제가 경험적으로 수행했었던 사례 연구, 그리고 이제 도시지리학 정동을 도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토의적인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인기입니다. 다들 배민, 카카오택시 같은 거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로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자는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본 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배민은 거의 이제 VIP 등급을, VIP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플랫폼 경제를 최근에 그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발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도시의 핵심적인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스마트 도시 그 교집합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또 하나가 이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뭐 싱싱이, 뭐 전동 킥보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갈 수 없는 데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뭐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을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세대,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공유 경제, 이 플랫폼과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통계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2019년과 2020년 1년 사이에 무려 6배 정도가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연계를 시키면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짜로 스마트 도시 구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하고 긍정적인 미래형 교통수단이 맞을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일상적인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작년 기사인데 이제 작년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도 면허 없이는 전동 킥보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규제를 확 완화시켰더니 생겨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다시 이거를 강화시킵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신문 같은 데에서는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규제가 이제 실제로 강화되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킥보드 정책이 왔다 갔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동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동되고 우리가 특정한 이 킥보드와 그다음에 그 공유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 배경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연구 질문은 바로 이거였었던 것입니다. 이 공유 플랫폼 형태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경험을 해보는 것은 과연 이 소비자의 측면에서 도시의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어떻게 서로 다르게 얽혀 있을지. 그래서 저는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조우하게 되면서 겪는 개개인의 다양한 변화, 일상의 변화, 그리고 실천을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워낙 복잡한 단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뭐 철학, 문학 이어서 사회과학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 개념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요. 버즈워드이다 보니 정말로 많은 정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정동에 대한 많은 개념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함께 인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힘 또는 마주침의 힘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는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킥보드를 사용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킥보드라는 새로운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을 하려면은 제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공유 플랫폼 형태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몸과 제 기본적인 어떤 인지 체계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와 새로운 기기를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 생활이 변화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정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동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연구를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결국 도시라는 것은 그 정동이 작동하는 하나의 공간이고 정동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누군가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게 되고 누군가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과도 계속 만나고 마주침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는 결국은 정동의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현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정동의 개념을 따라서 마주침을 따라서 과연 신체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변이 되고 이행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지 저는 이 개념을 따라서 정동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정동이 작동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는 그 스리프트를 비롯해서 비재현 이론으로 도시지리 분야에서 제법 많이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동적 도시주의라고 해서 정동을 통해서 도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탐색하는 그런 사유 방식을 도시지리 분야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동적 도시주의와 관련돼서는 연구가 크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신진숙 선생님이 정동을 어떤 도시의 집단의 어떤 분위기로 이해하셨던 그런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이용균 선생님이 정동 관련돼 가지고 그 새로운 연구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크게 정동과 관련된 도시 연구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거창하게 오늘 발표의 제목을 새로운 연구를 위한 어떤 연구 확장 이런 이름을 붙여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동적인 도시주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제가 진짜로 수행했었던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0년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를 사실 구했습니다. 이들과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들이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험을 한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일상이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시도를 했고요.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4명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이들의 각각의 이야기를 제가 논문에 사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보통 질적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와 그런 담론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연구를 분석할 때는 뭐 10명 중 이를테면 15명 중에서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뽑아가는 과정을 했었다면은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어떤 일반화라기보다는 각각의 4명이 서로 굉장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 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지 각각의 다양성을 좀 설명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보다 4명의 별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 4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참여자는 20대 여성 대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뭐 짧게 전철역에 가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을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용해 보니까 여하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구두도 신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이제 구두 신고 걸어갈 때보다 훨씬 이제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늦은 밤에 알바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이걸 타보니까 더 빨리 가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용 횟수를 많이 늘렸는데요. 어느 날 이제 자신의 그 통장을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다가 너무 많이 돈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니 정말 이 사람 표현 말대로 정말 현타가 와서 이거를 이제 슬슬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자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기존 대중교통이랑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대중교통은 버스나 지하철은 내가 앉지 않던 최소한 내가 직접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소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운전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내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간 과정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줄였고요. 마지막에 연구가 끝날 때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사실 변화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20대 남성 대학원생입니다. 이 친구는 그 더운 여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타고 씩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신봤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빠르고 시원하고 자기는 걷는 걸 애초에 싫어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공유 킥보드는 정말 너무너무 신세계였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함과 쾌감을 느끼면서 이 사용 횟수를 점차적으로 늘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편리함과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실제 앱의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건데요. 보통 이게 지금 지도에서 이 킥보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를 특정한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배터리 분량과 그다음에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나옵니다. 가격과 같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앞에 가면은 이 기계가 없을 때도 많고, 여기서는 40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내가 이 기계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10분 정도밖에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불편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업체 서비스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히려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용 구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세 번째 참여자는 30대 여성 교직원인데, 출근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처음에 킥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20대만 타는 건 아니까 여자가 타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꺼려했다가 한번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점차적으로 증대를 시켰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감소한 통근 시간을 내가 과연 돈까지 들이면서 통근 시간을 감소시켰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감소한 시간만큼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노답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유 킥보드 사용을 처음에는 통근용으로 사용했었던 것을 어쨌든 사용을 해보니까 편리하고 괜찮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근용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정리를 하면서 산책이나 장보기용으로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 목적 이후에는 이 킥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경우였었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여자는 30대 대학 연구원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지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각 위기 상황에서 그럼 한 번도 킥보드를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걸 해보면은 빠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처음 이것을 사용해 보았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오피스까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원래 걸리던 거리가 시간이 5분 정도밖에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매우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통근뿐만이 아니라 주말 내지는 어떤 장보기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해요. 이거 애들이 타는 거고 너 굉장히 철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이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서 공유 킥보드 사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그 부정적으로 변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던 것이 이제 안전과 질서에 대한 또 문제였었는데요. 운행 중 알게 되었었던 공유 킥보드 제동 장치가 고장 났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기계에 대고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이거를 이제 해제되고 이게 이제 해제되면서 내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 상태에서는 이게 고장이 나는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알게 돼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는 이런 킥보드를 보면서 이게 정말 도시의 교통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또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킥보드 수거업체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여태까지 킥보드 사용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뭐 항상 그런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차량을 새롭게 이동시키고 있는 하나의 역설적인 결과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깨닫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유 킥보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 편리하지만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용 그리고 이것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똑같은 킥보드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4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안함과 만족감이 있었지만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사용 내지는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우리가 보통 반복을 하고 습관을 만들게 되면 보통 되게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공유 플랫폼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재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는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용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신은 결과적으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 사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재정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연구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소하고 워낙 미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도시지리 연구에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미시 정치적인 신체에 대한 인지와 성찰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 과연 진짜로 도입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함의를 사실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자, 다른 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발표하시는 중간에 보니까는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를 본 기억이 나는데 2020년에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킥보드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는 거였는데 이제 강원도 철원에 어디 비닐하우스에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오늘 발표하신 거 보면서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랑 편리함 사이에서 아마 저희가 그러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저희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무래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뭐 산속 한가운데서 킥보드 찾아보세요 그런 재밌게 사진을 넣긴 했는데 직접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써주시니까는 더 좀 와닿는 것도 많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예,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동 개념, 그러니까 정동의 그 이론적 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이게 일종의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어떤 도시 내에서의 경험과 실천에 관한 뭐 연구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핵심적인 개념은 정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동이 아니라 뭐 지리 신체 혹은 뭐 신체 공간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네.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동 개념을 100%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한 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동의 개념 없이 그냥 지리, 신체,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동을 가지고 온 개념은, 그러니까 가지고 왔었던 거는 일단은 신체와 신체, 신체와 비신체 사이의 그 관계, 조후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얘기를 할 때 그 정동의 개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습관과 관련된 얘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충분히 설명을 못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습관도 같이 얘기가 보통 많이 됩니다. 습관은 항상 우리가 늘 안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보면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습관을 통해서 불편함을 인지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충분히 설명을 하기에는 그냥 지리 신체라는 것보다는 정동의 개념을 가져와서 변이하고 이행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하나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저도 아까 방금 이영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좀 붙여서, 그러니까 정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건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정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적, 뭐 또 정의적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동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혹시 정동적이라는 게 어떻게 한자로 풀이가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 움직일 동의예요. 그러니까 정서에 그 움직일 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문화 이론에서는 정동과 정서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철학 쪽에서는 정동과 정서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늘상 이제 뭐 질교육 쪽으로 얘기할 때, 어펙티브를 이제 정의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또 정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정동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길래, 그게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한 네.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비재현 이론과 관련해서 정동 이런 개념들을 뭐 최근에 인문지리학에서 좁게는 도시지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오늘 듣다 보니까 정동이라는 개념이 이제 비재현 이론에 나오면서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서 사례하고 이제 맞추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정동에 대해서 비재현 이론 논문들을 보면서 이건 담론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사례 연구를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과거의 아비투스 개념과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과거 그렇게 아비투스의 개념을 그냥 아비투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비투스는 정동을 통해서 이게 본인에게 어떤 하나의 성향으로 굳혀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안정화된 것이 저는 아비투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동은 이것을 아비투스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아비투스는 좀 더 고정적이고 네. 좀 상대적으로 불변적이라면 약간 상대적으로 네. 예, 정동은 그 변화하는 그 가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아비투스랑 연결을 시키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띤 질의 응답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시 40분, 5시 40분부터